20회 사회복사 1급 인행사 시험 기출문제를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인간 발달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발달에는 체적의 시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체적의 시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각 발달의 영역은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팔이 있으면 손가락이 있고 발이 있으면 발가락이 있듯이 피부가 있으면 뼈가 있고 그래서 서로 연관이 되어 있죠. 일정한 순서와 방향이 있어 예측이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태아기에서 유아기, 아동기 그렇게 쭉 가기 때문에 그 특성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이 충분히 가고 항상 유아기에서 바로 중년기로 넘어갈 수 없듯이 그 순서로 가기 때문에 그 특성도 알고 있어서 우리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대근육 중심 부위에서 소근육 말초 부위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뇌에서 말초로 가고 그 다음에 심장에서 또 그 말초 부분, 상부에서 하부, 상하이 그런 식으로 암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연속적 과정이지만 발달 속도는 일정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쭉 동시에 같이 가더라도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발달 속도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자, 인간 발달에 8가지 원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발달 개념은 출생에서 사망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거,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모든 전인적 측면에서 전 생에 걸쳐 변화되고 발달하는 과정이다. 그것을 발달적 변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8가지가 뭐냐?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 유전이 있다고 해서, 유전자가 좋다고 해서 크게 발달되고, 유전자 나쁘다고 해서 발달이 안 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유전자하고 사회 환경하고 같은 상호작용을 해야만이 발전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장, 성숙, 학습, 이것은 뒷장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숙은 질적인 성숙.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가만히 있어도 태내 엄마 뱃속에서는 얘가 성장하듯이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가면은 영구치가 나온다든가 시간이 가면 제2차 성징이 나온다든가 그렇게 하고요. 성장이라는 것은 질적인 성숙은 질적인 것이고, 성장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가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몇 센치, 2학년 때 몇 센치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장을 해요. 육체적인 성장, 몸무게 성장, 그렇게 외형적인 거. 그다음에 학습이라는 것은 경험과 훈련이죠. 자전거를 탄다든가, 자전거 타기 맨 처음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주 반복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다 보면은 그런 쓰러지는 경험 같은 거 있어가지고 나중에 자전거 잘 타잖아요. 그 다음에 상호 연관성, 상호 관련성, 서로가 연관이 있죠. 인체는 유기체라고 하잖아요. 유기체라는 것은 생명력 있는 것이 서로 관계가 있다 해서 상호 관련성이 있죠. 그 다음에 4번에는 민감기라고도 하기도 하고 결정적 시기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결정적 시기가 이렇게 쭉 가다가 갑자기 쑥 올라오고 이런 시기거든요. 이렇게 이것도 이제 임계점이라고 하죠. 임계점 도달하면 쭉 올라갔다가 다시 임계점에서 쭉 갔다가 또 임계점이 도달하면 쑥 올라가고 이렇게 성장 발달한다는 것이죠. 결정적인 시기, 이 부분을 결정적인 시기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일정한 순서와 방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유아기가 있으면 아동기 그런 식으로 쭉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방향성은 상부에서 하부로, 중심부에서 말초로, 대근육에서 소근육, 특수운동에서 전체 운동에서 특수운동을 가는 거. 예를 들면 우리 신생아들은 물건 같은 거 못 집잖아요. 집으면 몸뚱아리 전체 움직이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근육이 세분화돼 가지고 손가락도 같이 움직이면서 볼펜을 집는 그런 식이죠. 일정한 순서 방향이 있다. 그 다음에 연속성과 불연속성. 연속성이라는 것은 꾸준히 등산하듯이 계속 올라가는 것, 쭉 발전하는 것, 꾸준히 발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불연속식은 아까도 말했지만 쭉 평범하게 갔다가 어느 임계점에 딱 도달하면 쑥 올라가고 또 임계점 도달해서 쭉 가다가 쑥 올라가고 그런 것이거든요. 점성의 원리라는 것이 뭐냐면 점점 좋아진다 해서, 그러니까 1단계에서 잘하면 2단계에서 잘하고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공부 잘하는 애들이 중학교 때 잘하고 중학교 잘하는 애들이 고등학교 때 잘하고 그런 식의 점점 발전해 나간다. 그 다음 개인차라는 것은 뭐냐면 똑같은 환경에 있더라도 유전자 차이에 따라서 발달 속도가 좀 빠른 사람이 있고 늦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발달 8가지와 이렇게 이 범위를 정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그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이다. 이게 뭐냐면 유전 요인과 환경의 영향의 비중이 다르지만 양쪽 다 두 개 다 똑같이 상호작용한다. 뭐 유전이 50%다, 무슨 뭐 환경이 50%다 그게 아니고 그냥 서로 뭐 정확한 퍼센트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유전자하고 사회 환경하고 같이 상호작용해서 발전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장. 성장도 이거 유전적인 요인이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가서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몇 센치, 키가 몇 센치, 몸무게 몇 센치 그렇게 성장되는 것이고요. 외적인 요인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신체의 크기거나 근육 힘이 돼 써지거나 같은 양적 증대, 아까도 외적 증대 혹은 양적 증대라고 할 수 있죠. 사람이 태어날 때 성장의 방향과 내용이 어느 정도 정해진 설계도로 따라 나간다. 일정한 시기가 되면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발전한다고 했지만 일정한 시기가 되면 정상이 멈춰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딱 멈춰가지고 하향으로 되죠. 이렇게. 상향 발달, 하향 발달. 그다음에 성장은 그 양적인 거죠. 신체적, 뭐 생리적 발달을 양적에 국한되어 있다. 그 다음에 성숙은 이것도 유전적 요인이거든요. 유전적 기저의 자기와에 나타나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다. 그랬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가 시간이 가면 6개월을 어떻게 변하고 이런 것이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칙적으로 진행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있으면 2학년이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한 단계 올라가서 변화되는 것이죠. 부모에게 받은 유전인자 정보에 따라서 변화하므로 경험이나 훈련에 관계가 없다. 이게 중요한 얘기죠. 경과 훈련은 이것은 학습이거든요. 학습에 관계없이 그냥 발달되는 거예요. 우리 영구치가 나온다든가 뭐 사춘기에 대해서 2차 성징이랄지 뭐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랄지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가 발달되는 것이 발달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학습 이것도 환경적 요인이에요. 우리 자전거 혹시 여러분 자전거 타십니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실 거예요. 자전거 처음 배울 때 뒤에서 누가 잡아주거나 그래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해서 시간이 그 경험과 훈련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는 스스로 자전거를 타잖아요. 대표적으로 이것이 그게 예쁘다 학습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직관적 경험의 산물로 나타나는 변화다. 특수한 경험, 훈련, 연습과 같은 외부 적응 사건, 조건, 환경에서 개인이 변한다. 뭐 아까도 뭐 자전거로 얘기했지만 뭐 다른 부분도 많이 학습하고 경험을 통해서 하면은 많이 변화가 오죠. 외국어를 공부한다든가 운전면을 따가지고 능수능란을 한다든가 그것은 다 경험과 노력에서 나온 거죠. 자, 하강적 발달과 퇴행적 차이. 아까 제가 하강적 발달과 상승적 발달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상승적 발달, 하강적 발달. 그러니까 상승에도 발달이고 하강에도 발달이죠. 그러면 하강과 퇴행은 완전히 뒤로 물러가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발달, 출생의 사망 이르기까지 전생에 걸쳐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다. 발달의 과정은 이 순서대로 가는 것이요. 영유아 이렇게 쭉 이 순서대로 가요. 이 순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뭐 시간을 거꾸로 간다는 애로 태어나서 노인으로 태어나서 애를 죽은다마는 그건 영화니까. 하강적 발달. 성인 초기 이후에는 신체적 기능과 구조가 쇠약해지고 감퇴된다. 그렇잖아요. 20대 신체하고 50대 신체가 다르잖아요. 다 50대, 20대 거쳐왔을 때 그런 그 강력한 체력도 있지만 어떤 하강을 탔을 때는 막 모든 게 감퇴되죠. 생각도 나빠지고 눈도 나빠지고 그런 변화가 감퇴된다. 그리고 하강적 발달은 이전 단계에 비해서 기능과 구조가 떨어지긴 하지만 이런 것은 전생의 과정에서 일어난 자연스러운 변화이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지 말고 순수히 받아들여라 그 뜻입니다. 퇴행은 뭐냐면 엄청난 스트레스나 충격에 의해서 이전 발달을 후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벌써 어린애같이 뭐 퇴행을 행동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나이를 먹으면 신체가 퇴화되고 기억력 감퇴되고 그런 것이 다 퇴행이죠. 다 회복이 안 되죠. 자, 이게 이제 신체적 발달이거든요. 여기서 쭉 올라갔다가 여기서 딱 멈추거든요. 멈춰갔다가 이렇게 내려가죠.
그러니까 인간의 발달하는 건 막 대나무처럼 쭉쭉 올라간 것이고, 올라간 게 아니라 어느 기준점을 통해서 멈춘다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건 상향적 발달, 하향적 발달. 인간의 발달의 요소, 일정한 순서 방향성. 특정한 나이가 되면 몇 센치가 자란다든가, 몸무게 어느 정도가, 어느 정도 생각도 발달되고, 그것이 발달되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고 충분히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아, 10살 때 이런 특징이 나오고 11살 때 이런 특징이 나오고 사춘기 때 어떤 특징이 나오고 다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기대도 할 수 있고 방어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발달의 순서로 진행되며 방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서 발달은 상부에서 하부, 그 다음에 중심부에서 말초 부위, 전체 운동을 특수 운동으로 하죠. 전체 운동 특수 뭐냐면 아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매달 놀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볼펜 같은 건 집지를 못해요. 몸뚱아리 전체, 이 몸뚱아리 전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렇게 전체 운동에서 시간이 흐르면 손가락도 움직이고 손가락과 협업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볼펜을 집을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상부에서 하부, 상하이, 그 다음에 중심부에서 말초부위. 중심이라는 것은 뭐 심장이 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뭐 상부는 머리, 두뇌, 하부는 뭐 발가락까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 되겠죠. 그 다음에 중심부에서 뭐 팔다리로 간다든가 뭐 그런 거. 중심이라면 좀 아까도 말했지만 심장 가까이 있는 거. 자, 민감비하고 결정적 시기라고 있어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얘기거든요. 신체 및 심리 발달에 가장 용이하게 이루어지는 시기를 결정적 혹은 최적의 시기라고 하죠. 아까도 말했죠. 이렇게 쭉 가다가 어느 정도에 됐을 때 이 시점에서 이 문제가 생기면 이걸 극복해야 돼요.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해결을 못하면 이대로 멈춰버린 거죠. 대표적인 예가 이 늑대소년 이야기거든요. 이 늑대소년은 어릴 때부터 늑대와 같이 컸기 때문에 늑대같이 막 소리 지르고 달리고 그래요. 근데 얘가 학습을 해야 할 그 시기에 놓쳐버린 거죠. 늑대같이처럼 되어간 거죠. 그런 말은 뭐라고 했냐면 이 시기를 놓치면 발달급의 획득 효율성이 확 떨어진다. 한글을 배울 때 한글을 배웠는데 한글 못 배워버리면 아주 나중에 엄청 힘들죠. 그리고 늑대소년 같은 경우는 결국 늑대소년 살다가 인간의 사회에서 살다가 몇 년 있다가 적응 못해가 죽었다고 하잖아요. 자, 연속성. 이 연속성이란 뭐냐면 전 성향을 통해서 연속적으로 계속 발달한다는 얘기죠. 불연속성. 발달의 순서는 일정하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영하게 유하게 쭉 가는 일정하지만 그 속도는 연속적이 아니다. 불연속 혹은 비연속이라고 그러죠. 어쩌면 빠르게 진행돼 발달한 사람이 있고 더디게 진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상호 관련성. 어쩌면 이거 내가 기초성이라고 말해줬는데 어릴 때 이후가 모든 발달의 기초가 된다. 쉽게 말해서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어릴 때 교육을 잘 받으면 그 독서하는 습관이 8살에도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 3살 머리가 독서를 하니까 80모두 독서한다. 이것을 나타내는 게 연속성, 관련성, 기초성 그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점성의 원리, 아까 말했죠? 점점점 좋아진다. 인간의 발달 이전적 요인에 의하여 일련의 단계에 지배되며 이전 단계의 발달, 얘가 핵심이죠. 이전 발달을 토대로 해서 다음 단계 발달을 이루어진다. 초등학교 때 공부 잘하는 애가 중학교 때 다르고 중학교 때 잘하는 애가 고등학교 때 잘한다고 점점점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특정 단계 발달은 이전 단계. 중학교 때는 초등학교 때 공부 학습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개인차. 발달은 보편적인 성장을 과정을 거치지만 개인차도 존재한다. 그렇죠? 똑같은 환경에서 조건과 맞더라도 어떤 사람은 세계적인 축구 스타 손흥민이 나온가 하면 그 반대로 스타를 못되지만 그냥 평범한 축구 동호회에서 축구하는 사람으로 뭐 성장 못하는 거 있죠. 그것이 뭐냐?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개인차라는 것은 DNA도 있고 그 환경도 있고 손흥민 아버지가 축구 선수였기 때문에 그 DNA를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가르쳤죠. 그래서 개인차는 항상 존재한다. 자, 인간 발달,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죠. 연속성과 뭐 비연속이죠. 불연속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연속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꾸준히 계속 지나가는 거.
이게 연속은 멈추지가 않아요. 멈추면 큰일 납니다. 사망하거나 아니면은 큰 뭐 뇌 손상이 입어가지고 뭐 장애가 된다든가 그런 식으로 되죠. 그다음에 비연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했죠.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인계점에 도달하면 쑥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됐다가 또 쑥 올라가고 이게 비연속. 이렇게 등산하는 차를 쭉 올라가는 거 계속 꾸준히 매일 발달하는 거. 그 다음에 불연속 비연속이라서 쭉 가다가 어느 순간 되면 축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 두 개를 구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인간 발달 및 그 유사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성장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양쪽으로 특히 몸무게의 변화를 말하고요. 성숙은 환경과 상호작용에 의해서 사회적 발달이다. 이건 아니고 질적 발달이죠. 환경과 상호작용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질적 변화. 그 다음에 학습은 경험이나 훈련의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 변화다. 운전면허증을 면허 따가지고 능수를 할 때는 많은 경험이 있어야 되겠죠. 자전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인간의 발달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이다. 우리 세계적인 스타 손흥민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의 축구의 유전자를 받았지만 그 환경, 아버지가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환경을 가르쳤기 때문에 유전과 환경에 의해서 딱 맞았기 따라서 세계적인 선수가 되죠. 인간의 발달은 상승적 변화와 하강적 변화를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2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감이 있죠. 감이 이렇게 되게 맛있게 변하잖아요. 이것은 외형은 똑같은데 내용 질적으로 변하죠. 단맛이 쑥 들어가죠. 이것 다 질적 변화라고 하죠. 질적 변화. 질적 변화고 이것은 초등학교 때 키가 요만했는데 6학년 되니까 이렇게 변했어요. 외형이 변했죠. 키도 커지고 뭐 몸매도 이뻐지고 그래서 이건 질적 변화, 이건 양적 변화. 그 다음에 인간의 발달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상승적 발달, 하강적 발달. 인간의 발달은 계속 올라간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는 딱 성장이 멈춘다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성장했다가 하강되는 것. 그것이 이것도 변화입니다. 인간 발달에는 연속적으로 발달하는 거 있고 불연속 혹은 비연속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연속적으로 변하는 것을 양적 측면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렇게 천천히 점진적으로 계속 발달하는 것. 키도 달라지고 몸무게 달라지고 그 다음에 비연속 지정하는 것은 질적 변화. 질적 변화는 것은 평범히 딱 어느 시점, 임기점에 도달하면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비연속적, 연속지가 아니라 비연속적으로 되는 것이죠. 3번 동갑 친구들 A에서 C의 대화에서 알 수 있는 인간 발달의 원리는 A. 나는 50세가 되니 확실히 노화가 느껴져 얼마 전부터 작은 글씨가 읽기 힘들어. B. 나는 노화는 안 하는데 흰머리가 너무 많아지네. A는 흰머리가 거의 없구나. C. 나는 노안도 없고 흰머리도 많아. 게다가 기억력까지 예전 같지 않아. 1번 개인차다. 2번 초기 단계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다. 약간 뭐 기초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학습의 결과다. 이건 학습이죠. 경험과 훈련. 그 다음에 분화와 통합 과정이다. 분화와 통합은 대근육에서 소근육으로 이루어지고 몸통에서 전체적으로 미세분열로 움직이는 것이 분화와 통합이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통합이 되죠. 볼펜 하나 집을 때도 맨 처음에는 몸통 전체가 움직이다가 그 다음에 손가락 협응력 해가지고 손가락 그 다음에 몸통아리까지 합해서 이 볼펜을 집을 쓰는 것이요. 이것을 이제 그러니까 이것은 분화, 여기서 손가락 협의해갖고 이것을 통합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볼펜을 짓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전 발달계 과업의 성취가 기초가 이루어져서 이루어진다. 이건 점진적이죠. 1학년 때 초등학교 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중학교 때 공부 잘하는 것 같이. 그래서 3번에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것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분화. 대근육에서 소근육으로 복잡하게 운동제가 된다. 분화가 돼요. 이게 세분화 된다는 얘기죠. 분화. 우리가 뭐 꽃에도 분재가 있잖아요. 분재하듯이.
그러니까 분재는 아니고 분화라 그러는데, 뭐 대근육, 소근육을 움직이는 거 같이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통합은 뭐냐면 대근육에서 소근육으로 물체를 잡기 위해서 손과 눈이 협용이 돼야 되죠. 볼펜을 집을 때도 맨 처음에는 몸통이 전체 움직였다가 이제 세월이 가면서 분화되죠. 그래서 손가락도 움직여지고, 그 다음에 눈도 봐야 되고, 그래서 눈, 손가락 같이 통합이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볼펜을 잡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분화 통합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발달해서 신체, 인지, 사회에서 정서 등 각 영역에서는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신체하고 뭐 인지, 사회 다 똑같이 서로 연관되어 있잖아요. 각 영역은 사람 유기적으로 분리하여 생각할 수가 없다. 떨어져 분리할 수가 없죠. 떨어져 살 수가 없죠. 5개월 때는 이렇게 볼펜을 지우개를 제대로 잡을 수 없지만 7, 8개월에서는 손가락에 대한 힘을 손가락 들어가고, 그 다음에 12개월은 이제 특수죠. 손가락 2개를 잡고, 그 다음에 12개월 이렇게 변한다 그죠. 그래서 분화, 이렇게 이제 분화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이거를 잡을 때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하죠. 프로이드 정신분석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아는 1차적 사고 과정과 현실 원칙을 따른다. 현실 원칙은 맞는데 1차적 사고는 본능이죠. 무의식이죠. 그 다음에 잠복기의 원칙은 약해지고 초조화는 강해진다. 잠복기는 청소년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원초화보다는 초자, 덕과 질서를 따르죠. 그 다음에 신경지식 불안은 자아 욕구를 초자아가 통제하지 못해서 나타난다. 예, 신경지식 불안은 그 원초 본능, 원초화, 이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아가 통제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드가 너무 강하게 되면 별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막 불안해하고 막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것을 보면은 일반 사람 이해를 못하죠. 그러기보다 그 사람보다 뭐라냐면 주로 정신질환이라 그러죠. 질환이라는 나쁜 말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프로이드는 최면술로 뭐 치료한다든가 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방어기전은 외부의 욕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하고자 하는 무의식의 태도다. 맞습니다. 누가 뭐 불안하거나 그러면 순식간에 대처를 하죠. 뭐 방어기전은 승화도 있고 뭐 투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4번의 정답은 니은하고 리을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이드가 긴장할 때 이드가 긴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을 해방시키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반사작용과 1차적 사고 과정. 반사작용은 불안을 일으키는 자극에 대해서 빨리 자동적으로 반응하여 이러한 자극을 유발시키는 긴장을 빨리 제거한다. 우리가 무의식에 누가 때리려면 무의식 손이 딱 반사적으로 방어가 되잖아요. 손을 올려가면서 막잖아요. 그 다음에 1차적 사고 과정. 욕구를 만족시키는 대상을 상상만 한다는 얘기죠. 행동을 안 옮기고 기억 속에서 만들어낸다. 예를 들면 목말라. 그러면 목마르다. 그 어디 가면 물도 있고 이것도 상상만 하는 거 움직이지 않고, 그것이 1차적 사고방식이죠. 2차적 사고 과정은 일시적으로 일시적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긴장감들은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1차적 사고를 다시 한번 보자면, 1차적 사고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상상만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삼국지에 나오는 저조가 병사 들고 이제 진구를 하는데 목이 말라. 그러니까 저조가 어떤 꾀를 내냐면, 저 성에 참나가면 저 성 안에는 살구가 많으니까 실컷 먹어라. 그러니까 그 목마른 것이 순식간에 해결됐다는 얘기죠. 이 내용은 조조뿐만 아니라 나폴레옹도 그 전쟁 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2차적 사고, 현실적 사고와 문제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것 사고라는데 행동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배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배고프다면 벌써 여러 가지 생각이 있잖아요. 뭐 식당에서 밥을 먹고 라면을 끓여 먹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래서 상상하고 행동하는 사고 과정이죠. 즉 상상과 현실에서 어느 구체적 행동까지를 포함한다. 자, 현실적 불안. 불안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신경적 불안, 그다음 도덕적 불안이 있어요. 현실적 불안이 뭐냐면, 우리 기말고사를 앞두거나 입시를 앞두거나 굉장히 불안하죠. 그러면 뭐 소변이 온다든가 손에 땀이 난다든가 등골에 식은땀이 난다든가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쉽게 말해서 독사나 맹수, 뭐 시험 등에서
그런 위협 요인이 사라지면 불면도 싹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수능 끝나고 나면 수능 보기 전까지 굉장히 불안한데 수능 끝나면 다 해방이 됐다 하잖아요. 다 위협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신경적 불안, 이것은 자아와 본능의 갈등. 그러니까 자아보다는 본능이 너무 세게 나오니까 통제를 하는 것이죠. 이게 특별하게 뭐 불안하거나 뭐 그런 별것도 아닌 상식적인 이 신경적 불안한 사람은 아주 오버를 많이 하죠. 막 불안해 떨거나 손 떨거나 해가지고 밖에 못 나가서 골방에서 무릎 꿇고 어두운 데서 계속 있거나 뭐 그런 거죠. 이게 이제 본능이 자아를 이겨내버린 거죠. 도덕적 불안은 양심과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본능과 양심 사이에서 이드하고 초자와 싸우는데, 도덕적 불안이라는 것은 본능과 양심에 계속 충돌이 나죠. 예를 들면 잔디밭 들어가지 마시오. 근데 들어갔어. 근데 본능적으로 들어갔거든요. 양심이 이제 거기서 나왔죠. 죄책감을 찾아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조금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지형학적, 그 다음에 구조학적 이거거든요. 맨 처음에 프로이드는 이렇게 지형학적, 지리적으로 봤거든요. 그래 빙산의 일각이라고 바닷속을 이렇게 포함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바닷속이 어디가 있느냐? 인간은 가슴속에 있는 것이 우리 뇌 속에 있어요. 머릿속에. 그래서 이것을 바다라고 표현했지만 신화적인 이야기고, 그래서 이것은 이 빙산의 일각에서 어디가 있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프로이드는 지형학적으로 의식과 전의식, 무의식으로 구별했거든요. 그러다가 한참 지나서 한 60세 가까이 돼서는 그게 아니구나. 이 무의식 속에서 원초화가 있고 에고가 있고 슈퍼에고가 있구나.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와 함께 에로스하고 티나토스가 그 죽음의 본능까지도 발견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60세 돼서는 프로이드는 이 전의식은 없다. 의식과 무의식만 있고, 그 다음에 무의식 속에서는 본능, 에고, 초자와 초자가 있다. 그렇게 학설을 명명했죠. 자, 그럼 이들 초자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들은 선천적이다. 그렇죠. 본능이니까. 그래서 태어날 때는 이 원이 전부 이드였어요. 그래서 5세, 6세가 될 때는 자아가 형성되면서 뭐가 또 형성되냐면 양심도 형성되죠. 그래서 이드가 이만큼 잘라지죠. 그 다음에 이드가 또 자라다 보니까 초자, 도덕과 양심이 생긴 거죠. 이만큼 잘라지고. 그래서 이드가 분화가 되죠. 이드에서 분화된 것이 자아에서 분화된 것이 초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셋은 평생을 태워서 서로 상호작용한다. 항상 충돌하고, 이드하고 자아하고 초자하고. 그리고 항상 변하고 발달한다. 이 변화 발달기는 유아기, 유년기, 청년기에서 아주 현저하게 나타난다. 근데 나이가 60, 70 돼버리면 이제 세상을 달관한 따위죠. 그러니까 별로 바쁠 것도 없고, 역동적인 것도 없고, 그렇죠? 5번. 융의 분석심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페르소나는 외부의 요구나 기대에 부응하는 과정에서 생긴 자아의 가면이다. 자아라는 것은 뭐 자기라는 뜻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거는 40세 이전에는 가면을 쓰고 산다 하잖아요. 그리고 50세에 대해서는 가면을 다 벗어버리고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다. 자기를 찾아 떠나간다 하잖아요. 자기 잠재력이나 창의성 뭐 그런 걸 찾아간다 하죠. 그것을 자기 경향성이라고 그러죠. 자, 인간은 성적 에너지의 리비도에 의해서 지배되는 수동적 존재다. 수동적 존재하고 성적 나온 것은 이것은 프로이드죠. 자, 원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개인의 의식 속에서 존재하는 유일한 정신기관이다.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이죠. 왜냐하면 선조 때부터 계속 내려온 DNA처럼 내려오는 그런 정신구조죠. 예를 들면 우리 밤에 무섭잖아요. 밤에 무섭다는 것을 우리 조그마한 유아기 때도 다 알잖아요. 왜? 밤에 무섭다고 안 가르쳐 줬잖아요. 뱀이 무섭죠. 뱀도 누가 무섭다고 안 가르쳐 줘도 다 알아요. 그런 식의 원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있지만 다음 장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니무스는 남성이 억압시킨 여성성이다. 아니죠.
여성 속에 있는 남성을 갖다가 아니무스라고, 남성 속에 있는 여성성을 갖다가 아줌마, 아니마라고 하죠. 그래서 남자가 중년이 되면 여성화가 돼가고, 여성이 중년이 되면 남성화가 된다 그죠. 여성이 남성화로 된 것을 아니무스, 남성이 여성화 되는 것을 아니마, 아줌마처럼 돼간다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아 기능에서 감각기관과 직관은 이성을 필요한 합리적인 존재다, 기능이다. 이 부분을 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아의 정신구조 네 가지가 있거든요. 사고, 감정, 감각, 직관, 이 네 가지 있는데, 융은 이 네 가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 MBTI 8가지 유형이 있죠. 8가지에서 더 발전시킨 것이 융의 딸이에요. 그래서 네 개가 있는데, 감각과 직관은 합리적이 아니라 비합리적이죠. 그래서 뭐 생각도 없고 직설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고와 감정은 합리적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자, 페르소나.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는 적당히 감춰야 되고 내 자신을 숨겨야 되는 것이죠. 가면을 쓸 때는 가면을 써야 한다. 모른 척하고 살아야 되고 내 자신을 보여주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죠. 가면은 타인에게 비치는 외적인 모습, 그러니까 절대 내 내면의 모습 아니죠. 지금 보이는 모습은 가면이죠. 내 속마음을 다 감추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자신의 실제 성격과 맞지 않아도 웃어주거나 뭐 인정하는 모습처럼 여기 인정하는 모습인데, 인정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젊은 시절은 가면이 필요하지만 중년이면 자기 실현의 기회를 찾아 기회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40대까지는 어쩔 수 없이 했지만 50대 넘어서는 자기 가면을 벗어 던져버리죠. 그래서 융은 뭐라고 하냐면 중년의 위기라 그래요. 중년의 위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 40대까지는 정말 승진하기 위해서 최대의 노력도 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했지만 50세가 되면 사회적으로 안정되기 때문에 가면을 벗어 던지고 싶죠. 그래서 있던 직장도 그만둬 버리기도 하고 막 그렇다 그죠. 그러면 이제 집안이 복잡해지죠. 자, 리비도 프로이드와 리비도를 한번 비교 분석 한번 해봅시다. 리비도는 프로이드는 성적 에너지라고 봤고, 인간의 성격은 과거의 사건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5세 때 모든 성격이 형성된다 그러죠. 그래서 80세가 되도록 5세 이전에 만드는 성격이 그대로 나온다 그러죠. 근데 어떤 부분에서 가만히 보면은 맞는 부분도 있어요. 좀 이상한 모난산 성격도 있잖아요. 그때 보면 그 5세 이전에 그 성격을 잘못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프로이드는 의식, 전의식, 무의식을 구분했지만 나중에는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분했고, 거기다가 성격 구조 3등 했죠. 이드, 자, 초자 3개를 구분했죠. 그 다음에 프로이드는 하면 무의식이죠. 자, 리비도를 갖다가 활용은 뭐라고 했냐면 정신적 에너지 혹은 생활 에너지, 그렇죠? 생활 에너지가 뭐냐면 대극, 양면성이라는 거죠. 추위가 있으면 더위가 있고 높은 데 있으면 낮은 것. 그래서 이런 데서 의식에서 에너지가 상실되면 그 에너지가 어디로 가냐, 무의식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것이 컴플렉스라든가 원형으로 생성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격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는 프로이드는 과거로 기준을 했다면 융은 과거하고 미래를 같이 구분해 가지고 성격을 형성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무의식과 무의식만 구분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융은 인류의 정신문화의 발달을 강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융의 그 이론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들은 뭐 아프리카, 뭐 동양 다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융의 이론이 우리 동양하고 좀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아니무스. 남성의 양성성이 있는데 남성 속에 뭐가 있냐? 아니마가 들어있어요. 아줌마가 들어있죠. 그래서 중년이 되면 여성화가 되어가고죠. 그래서 아니마는 남성 속 여성성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여성의 양성성을 갖다가 보면 두 가지 성을 갖고 있는 것이 뭐냐? 아니무스. 아니무스 뭐냐? 여성의 마음속에는 남성이 있다. 그래서 중년 부인이 되면 남성화처럼 되어간다고 합니다. 자, 원형. 이게 좀 복잡하긴 해요.
자, 그림 한번 볼까요? 의식. 카르 융은 의식과 무의식만 구별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무의식에서 개인 무의식과 집단 의식을 구분했고, 융은 집단 무의식에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림자가 뭐냐면, 여기서 보면 그림자. 이것은 내 자신이 감추고 싶거나 부끄러워 싶었던 그 기억.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저 사람은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 있잖아요. 왜 밉냐? 다른 사람 안 미우거든. 나만 믿거든요. 그 뭐냐면 내가 감추고 싶은 성격과 태도가 저 사람이 그대로 갔기 때문에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면 저 사람의 모습이 네 모습이다. 그래 내 모습이 저렇게 보기 때문에 내 성격을 다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남 미워하는 것도 속으로 미워야지 겉으로 미워하면 내 자신의 성격이 다 드러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 무의식이 그렇고 집단 무의식은 원형이 있고 그 원형 속에서는 원형에 대해서 아니면 수가 있고 그보다 더 깊은 데가 셀프가 뭐냐 자기 실현 혹은 자기 경향성 그게 뭐냐면 내가 창조력과 잠재력을 계속 발견하는 거죠 끊임없이. 자 그러면 본문에 들어가 가지고 원형이란 무엇인가 봅시다. 원형은 우리 인류의 태고나 역사나 종족의 기억 속에서 거슬러 생각할 수 있으므로 융은 이 말을 집단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역동작용을 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잘 모르겠죠.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밤과 뱀을 무서워하는 것은 누가 알려주지 않았지만 본능적으로 무서워했다 그잖아요. 이거 누가 가르쳐줬어요? DNA 조상들로부터 쭉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면 조상 누군가가 뱀에 아주 시급을 해가지고 그것이 머릿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그것이 이제 후손들에게 물려내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었다. 그래서 어떤 종교책에서는 모든 인간은 원죄가 죄를 지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많은 기도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원죄예요. 원죄는 우리가 보기로 했어요, 뭘 했어요? 그냥 전해들은 이야기잖아요. 전해들은 이야기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원형을 경험해보지도 못했지만 전 인류에게 전해져 내려온 신화나 설화 그런 것이 우리 무의식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헤라가 그러면 미인이다고 우리가 보기로 했어요, 보냈어요. 그런 식으로 원형이라는 것은 그 전해져 내려온 것. 아프리카면 아프리카에 대한 원형이 있을 것이고 다 있어요. 우리나라는 원형이 있을 것이고. 이게 원형은 수없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원형은 또 흑백으로 이렇게 받았는데, 참고만 해보세요.